그래서 결국은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결국 경찰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집에 옵니다. 부모님의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이렇게 절절절절 빕니다. 先月から今月にかけて3回にわたって兵庫県警幹部らが美香さんの両親のもとを次々に訪れ謝罪した。네, 모시학기 하리한테 너무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今後継続的に指導していきたい。私の責任がありますので、今後そういうこともないようにですね、しっかり指導していきたいと、僕はお約束したいと。ここがはっきり言ってね、どうだね、やり直ししてほしい。現地的にはもう今裁判中ですので。 끝에 말이 뭔지 알아요? 끝에 말이 다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달라고 말을 해. 요구를 하는 거야. 다시 이 사건 처음 다시 수사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맨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 근데 일단은 이게 재판이 일단 시작됐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맨날 찾아오는 거야. 뭐 11월 며칠, 12월 며칠 맨날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빌면 뭐해. 딸의 유골은 지금 너덜너덜 해가지고 요만큼밖에 딸의 유골을 구하지도 못했고 범인한테는 공범이 있는데 공범도 잡지 못했고 그렇게 간절하게 원할 때는 듣도 보도 안 한 척 하더니 이마 살아? 지금에서야? 거기다가 자기 딸을 미카짱을 뭐 풍속점에서 일한다 뭐 증거를 무시하고 뭐 블라블라 해놓고서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빌면은 뭐하냐고. 맞잖아. 딸이 살아있다고 했으면서 옛날에 죽었는데 조금만 더 빨리 수사를 해줬어도. 그리고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도 무시했고 수사를 해달라고 간청했는데 뭐 DNA 수사 혈액 검사 해달라고 하고 자기 딸 목걸이가 나왔다 증거 검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도 무시했고 다 무시했어. 이제 와서 이렇게 고개 숙여 빌면 뭐해.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사이반추 재판 중이라서요 이러고 앉았어. 어쨌든 결국 그는 여성 살인, 시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이거 한문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9월 21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미카상과 그녀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사건이라면서 이 남자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상해치사가 뭐냐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은 상해치사라고 해. 그러니까 형벌이 낮아지는 거야.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그것에 미카상이 먼저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 피고인은 정당방위예요 라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 진짜. 그래서 경찰들은 이렇게 빌어요. 모시학게나 뭐 죄송합니다. 경찰들은 빌지만 콩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뭐 책임자들한테 다 무슨 책임을 물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제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경찰들은 저렇게 빌지만 아무 소용이 없지. 자, 용의자 이놈스키가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미카상이 카미소리 그 면도기라고 해요. 면도기를 막 휘둘렀대. 면돌리기를 휘둘리면서 코러스조 죽일 거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피고인이 그래서 그 막 면도기를 막 그냥 죽일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남자애가 정당방위를 한 거다 이거지. 아니 폭행을 하려고 하니까 정당방위로 죽일 거라고 하는 거야. 아니 누가 정당방위로 망치로 여자의 머리를 때려서 죽이나. 아니 안 그래요? 자 그러면서 타카이 야나기는요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자기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출해요. 자기의 형량을 좀 줄이려고 해볼 심산이었던 거겠지. 2007년 2월 21일 공판에서는 이 서류가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효고현 경찰은 3월 하순에 타카야기가 말한 항구를 수색하고 인골 조각 몇 개, 수십 개를 올립니다. 찾아내죠.
경찰의 DNA 검사 결과 뼈에는 2명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6월 5일에는 공판에서 검찰은 DNA 결과를 제출하죠. 그 DNA는 미카상과 그리고 미카상의 친구의 DNA였어요. 하지만 타카야 야나기가 갑자기 또 변호사를 전원 해임해버려요. 다 잘라요. 지 변호사를. 그래갖고 재판은 또 장기화가 돼. 그 2008년 9월 16일 검찰 측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잔인하고 파렴치한 범행입니다. 사리를 가지고 망치로 그 여성의 머리를 여러 번이고 머리를 구타한 것은 분명 이 타카 야나기가 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 그런데 11월 18일 최종 변론에서 변호사 층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여러분 뒷목 잡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형은 너무 극합니다. 사형이 떨어져 내는 거야. 이 새끼가 사형을 받았는데 사형이 너무 심합니다. 무기징역에서도 40년 이상 복역한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무기징역이 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무기징역이라도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10년, 20년 이상 복역을 하고 얘가 좀 잘 지내고 있다, 얘가 모범수다라고 하면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이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 남자애가 얘가 사형을 받으니까 무기징역에서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40년 이상이나 복역한 얘도 있다니까요. 사형은 너무 심합니다. 사형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변호사가 얘를 막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얘를 이렇게 감싸는 거야. 저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피해자가 저희 피고인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순간 화가 난 저희 피고인이 망치로 한 번 그녀의 머리를 때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리는 없었습니다. 라고 변호해요. 그러니까 그 미카라는 여자애가 미카상 죽은 피해자가 야 돈 내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된 거지. 그래서 그 여자가 면도기로 막 질을 했다는 거야. 근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다 얘의 증언인데 미카상이 그런지 안 그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자기가 머리를 한 대 맞았대. 그래서 그거에 욱해가지고 이씨 하고 죽인 거지. 얘를 죽이려고 그래 계획을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은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의 사체를 토막낸 것도 자기가 그렇게 죽여놓고 범행 그 목격 발각이 두려워서 우발적으로 그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아니 누가 사체 발각이 무섭다고 어떡하지? 토막 내가지고 그것도 2명이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근데 변호를 그렇게 변호해요. 그 사람 그게 직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새끼가요. 타카야기 야나기는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주부와 그 딸을 숨지게 해가지고 징역을 받은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어. 일부러 죽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과가 뭐 징역을 살았다고 하니까 뭐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미카양의 아버지는요. 타카야 야나기 카즈야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5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억 정도 되는 건데 그런데 2006년 7월 10일 고베 지방법원 히메지 지부는요. 타카 야나기 피고에게 3,800만 엔의 위자료를 지불하라고 판결해요. 그러니까 5천만 엔을 요구했는데 3,800만 엔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3천 4억 좀 안 되는 돈인데 어쨌든 그게 뭐 딸의 목숨값에 비해서 그게 무슨 택도 없지. 어쨌든 판결 이후, 그러니까 사형에 대한 판결 이후에서 이가라시 재판장은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이 남자애가 자신을 부잣집 사장 아들이라고 거짓말치고 보너스가 뭐 1억 정도라고 거짓말하고 다녔잖아. 그래서 자신이 부자라고 한 말이 그 거짓말이 발각되면 그녀들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웠던 중에 그 여성이 한번 이렇게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툭 친 것에 대해서 감작이 격양돼서 범행을 저질렀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 그래 그거 인정해줄게 라고 해요. 그거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 동기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다.
두 사람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을 뺏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경감하려고, 자신의 죄를 이렇게 낮추려고 진술을 걔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라고 이제 재판장이 그렇게 딱 하는 거지. 이렇게도 말해요. 피해자들이 받은 육체적 고통은 물론 그들이 겪었을 공포감과 억울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정당 방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면도기로 피고인을 공격하려 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리고 살해 현장의 흔적에서 두 사람의 머리를 망치로 한 대가 아닌 수차례 때리는 등 강한 살의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범행은 매우 잔인하고 흉폭하고 끔찍하기 짝이 없다. 유족의 처벌 감정도 어려운 범행의 중대성을, 그러니까 유족이 겪었을 이런 감정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갱생하고 반성하는 여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해서 사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2010년 2월 3일 얘가 항소를 해요. 아, 사형이라뇨? 아, 너무 무거운 거 아닙니까? 내가 사형해요? 왜요? 그래서 변호인단이 막 이것 뭐 정당방위도 주장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안 먹히잖아. 그래서 변호인단이 뭘 생각했는지 알아요? 정신감정을 요구합니다. 변호인단은 타카 야나기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라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정신감정에서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형이 감형이 돼요. 이걸 하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또한 두 명의 살해 순서가 뭐 달라. 얘를 먼저 죽였어요. 미카를 먼저 먼저 죽였나? 막 이러면서 달에다가 주장하는 피고자이 쓴 항소 이런 동의서를 제출해요. 증거로. 이거 봐요. 이 사람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리고 또 그 앞에 했던 말을 해. 뭐 돌발적인 범행이었다. 계획성은 없었다. 뭐 지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모든 이유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합니다. 기각을 요구해요. 검찰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막 머리를 쓰고 진술도 계속 왔다 갔다 만들고,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항소를 취소해 주십시오. 기각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다행히도 정신감정 요구는 기각됩니다. 안 돼요. 정신감정? 아니야. 기각시키가 됐어. 벤치를 놓는 거야. 자, 동기는 이해 가능하고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등 이메일을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막 공작을 했어. 그리고 증거인멸도 했어. 완전.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자기 범행을 감추고 어떻게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뭐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약간 요딴 식으로 계획을 한 것 등등이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자기 행동에 분명히 얘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자기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서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정신감정을 기각시킵니다. 아, 그리고 확정적인 살인의 근거 잔인한 범행 1심 판결 그 사형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2013년 10월 3일 대법원 변론에서는 변호인 측은 피고는 지적 장애를 안고 있어서 책임 능력에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1심, 2심 재판은 피고의 책임 능력의 그러니까 평가가, 그러니까 얘가 직접 능력이 부족한 애인데 한 성인으로서 책임 능력을 너무 뭐라고 해야지? 좀 더 과하게 평가를 받은 거다. 얘는 모자란 애인데. 그런데 여기다가 사형이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형이 무겁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하지만 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초학력과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 책임의 능력과는 별다른 문제다 이거야.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뭐 만약에 초졸이야, 중졸이야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머리가 모자란 건 아니잖아요. 단지 학교를 못 갔을 뿐이고 자신이 뭐 어떤 한 행동에 있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의 능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저질렀던 잔인한 범행, 이 잔인한 범행에는 극형이 타당합니다라고 호소합니다. 판결은 강력한 살해의 의거, 흉폭하고 잔인한 범행이다. 그리고 신원 판명을 방해하려고 두 명의 시체를 토막 내서
해체한 점, 그리고 이 해체한 시체를 바다와 산에다가 투기한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얌자이는요, 계속 변명을 해요. 지금 우발적인 거 냈다니까요. 그녀는 날 때렸다니까요. 걔가 날 때렸어요. 그리고 나 반성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니까요. 진짜요. 계속 황당한 변명을 계속 해왔지. 계속 변명을 해왔고, 진지한 반성은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 재판관은 판결합니다. 그래서 계획성이 없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래, 네가 그래, 계획성이 없다고 치자! 그걸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형사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자, 그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으나 토막토막 내 죽은 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겨도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녀의 부모님이 첫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첫 장면입니다. 그녀의 얼마 되지 않는 유고를 들고 나타난 그녀의 부모님. 아직까지도 그녀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머리와 팔다리는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어. 단지 그녀에게 남은 허리뼈와 어깨뼈 조금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만 찾은 거지. 여기만. 머리, 팔다리는 없어. 못 찾았어. 그녀의 아버지의 멘트 기억나시나요? 딸의 유고를 안고 가는 그녀의 아버지의 멘트는 한마디였습니다. 너무 가벼워요. 자, 그는 죽음으로써 그의 죄를 씻었다고 생각하겠지만 남은 유족의 고통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자, 오늘 도쿄 K장이 가지고 온 기묘한 이야기, 경찰을 믿을 수 없다 편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도쿄 K장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기묘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자네.